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서울의 생법원에 제출된 한 개인의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인데요. 파산 관제인이 직접 작성한 공식 문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자료죠. 그렇죠. 이 문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어쩌다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또 법적인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료에 나오는 채무자 성함이나 사건 번호 같은 거요. 익명사건 2024 하단 혹은 함 이렇게 표시될 텐데, 그리고 관련 회사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저희가 다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해야 하니까요. 파산 관제인이라는 역할 자체가 법원을 도와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걸 또 채권자들한테 공정하게 나눠줄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보고서의 주인공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60대 남성분이시고요. 현재 월소득은 100만 원 정도인데 총 채무액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신 거죠? 네, 1억 2천이면 소득 대비해서는 정말 큰 금액이죠. 보고서를 좀 더 보면 이분의 과거 이력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회사 두 군데의 대표를 맡으셨다고 해요. 익명 회사 1, 익명 회사 2 이렇게요. 근데 뭐 대표는 하셨지만 실제 수입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아, 대표였는데도 수입이 없었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류상 대표거나 사업 초기라 그럴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가사도우미나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월 1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회사 운영하셨던 경험이 오히려 좀 어려움으로 이어진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2020년에 시작하셨다는 식품 도소매 업체. 이게 익명 회사 2인데 아시다시피 2020년이면 코로나19가 아, 팬데믹. 딱 그 시기네요. 네, 맞습니다. 팬데믹 직격탄을 맞으면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2023년 7월에 폐업을 하신 걸로 나와요. 보고서에도 보면 파산 원인으로 대출 이자 부담, 실직,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업 실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파탄 시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빚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시점은 2022년 2월경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폐업하기 좀 전이죠. 정말 그 팬데믹이라는 외부 충격이 개인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주거 상황도 좀 불안정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2015년 이후로 거처를 여러 번 옮기셨고 현재는 지인분 집에 임차료 없이, 그러니까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시다고 해요. 아, 무상거주요? 네, 가족 관계를 보면 아내분과는 현재 별거 중이시고 자녀분들이 두 분 계신데 다 성인이어서 따로 부양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상황들이 또 채무랑 엮여 있을 수 있겠네요. 채무 내용도 좀 자세히 볼까요? 총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정확히는 약 1억 2,051만 원 정도고요. 이게 주 국민카드 외에 7개의 채권자, 그러니까 여러 금융기관과 카드사 쪽에 빚이 있는 거죠. 발생 시기를 보면 2014년부터 꾸준히 누적된 걸로 보입니다. 원금만 따져도 한 1억 1,500만 원이 넘고요. 꽤 오래전부터네요. 그럼 이 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됐다고 하나요? 채무자 본인 진술로는 주로 생활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사업 실패와 생활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월소득 100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 이건 뭐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이 채무를 조금이라도 갚을 만한 재산은 현재 전혀 없는 상태인지 파산관제인이 그 부분을 조사했을 텐데요. 네, 그게 파산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제인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이 채무자분 명의로 된 재산은요. 하나은행 같은 곳에 있는 예금 200만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200만 원이요? 그게 전부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법에서 정한 6개월간의 생계비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이에요. 현행법상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거죠? 아, 그 생계비 기준이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6개월 생계비가 약 1,1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돈을 뺏어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 이걸 환가라고 하는데 이 환가를 포기하고 채무자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도록 결정을 내린 겁니다. 환가 포기 재산으로 분류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각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은 그냥 영원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사실상 없는 상태인 거죠. 혹시 뭐 재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그런 건 없었는지도 확인했을까요? 당연히 합니다.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 본인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물론 이분은 지금 별거 중이시지만요. 그리고 부모님, 이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상속 재산도 없었다고 하고요. 또 성인 자녀들 명의 재산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 재산을 빼돌렸다거나 채무 변제에 쓸만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처분한 재산 내역도 조사했는데 그것도 없었고요. 아, 5년간 처분 내역까지 보는군요. 네, 재산을 급하게 처분해서 현금화하고 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분 경우는 그런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뭐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말 재산도 없고 소득도 턱없이 부족하고 명백한 지급 불능 상태라는 거네요? 네, 관제인의 판단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현재 소득으로는 도저히 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다. 그럼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의 일부를 숨겼다거나 뭐 법원에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면책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사유도 없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관제인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이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면책 허가 의견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의견이 있어요. 바로 동시 파산 폐지 의견입니다. 동시 파산 폐지요? 그건 뭔가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가할 재산이 전혀 없잖아요. 심지어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 예를 들어 관제인 보수나 송달료 같은 것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럴 때는 굳이 복잡하게 절차를 더 진행하는 데 실익이 없다고 봐서 법률 제545조에 따라서 파산 선고와 동시에 그냥 절차를 종결시키는 겁니다. 이걸 동시 폐지라고 해요. 아, 절차를 더 진행할 실익도 없고 비용도 부족하니까 그냥 선고와 동시에 끝낸다. 훨씬 신속하게 처리되는 거겠네요? 차 중 하나죠. 채권자 집회에서도 특별히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정말 큰 빚 앞에서 절차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오히려 가장 빠른 결정인 동시 파산 폐지 의견이 나온 거군요. 이게 단순히 절차를 끝내는 걸 넘어서 정말 가능한 한 빨리 이분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회를 주려는 법원의 어떤 의도도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파산 제도의 목적 자체가 처벌이 아니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데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는 이렇게 한 개인의 파산 보고서를 통해서요, 사업 실패나 또 팬데믹 같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인 구제 절차, 파산 절차가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게 그냥 한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기록,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마주하게 되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분들을 충분히 좀 받쳐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사례가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사례처럼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과연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재기 지원 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